안녕하세요, 부기능입니다. 오늘 영상 올릴 책은 인간의 흑역사입니다. 지은이 톰 폴립스, 런던에서 활동하는 언론인이자 작가, 인터넷 뉴스 사이트 버즈피드 영국판 편집장으로 있으면서 중요한 이슈에 대한 기사들을 세상으로 보낸다. 프롤로그, 바보짓의 서막. 옛날, 아주 먼 옛날 에티오피아 어느 강가에 너른 평원 위로 해가 둥실 떠오를 때 젊은 암컷 유인원 한 마리가 나무 위에서 빈둥거리고 있었다. 그는 그날 있을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자신의 종에서 가장 유명한 개체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그가 속한 유인원 무리는 당시 다른 유인원 무리와 뭔가 달랐다. 골반과 다리의 생김새가 특이해 신기한 방식으로 돌아다닐 수 있었다. 그래서 차츰 나무에서 내려와 땅 위를 꼿꼿이 걷기 시작했으니 이는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한 중대한 사건이었다. 하지만 가장 유명한 개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냉정히 말해서 어이없이 횡사했기 때문이다. 이는 그 후로 인류가 펼칠 온갖 바보짓의 예고편이 아니었을까? 인간은 지금까지 이뤄낸 자랑거리도 많지만 어이없고 참담해서 고개를 절레절레 젓게 되는 오점도 그만큼 많다. 세상 일이란 다 아이러니하지만 인간이 그렇게 대규모로 죽을 수 있는 원인은 바로 동물과 구분되는 인간만의 특성, 인간을 위대하게 하는 바로 그 특성 때문인 경우가 많다. 즉, 인간은 세상에서 패턴을 읽어낸다. 우리는 패턴이 없는 곳에서도 패턴을 읽는다. 우리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부족할 때가 많다고만 해두자. 인류가 아무리 눈부시게 발전하고 아무리 많은 난관을 극복했다 해도 파국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인류의 발전사는 인간의 사고력과 창의력이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동물과 구분되는 이유이면서 동시에 인간이 바보같이 꼬박꼬박 사고를 치는 이유이기도 하다. 1장, 우리 뇌는 바보. 우리 뇌는 최고의 사고 기계를 목표로 세심하게 설계한 결과물이 아니라 그저 요령과 땜질과 편법을 덕지덕지 모아놓은 것에 불과하다. 난 이 책을 쓰려고 자료 조사를 하기 전부터 확증 편향이란 참 큰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조사를 하면서 읽은 모든 자료를 보고 그 생각을 더 굳혔다. 바로 그게 확증 편향의 문제다. 요컨대 우리 뇌는 자기 오류를 깨닫는 것을 아주 질색한다. 확증 편향이란 우리가 자기 생각을 확증하는 정보만 레이저 유도탄처럼 집요하게 찾아가는 답답한 습관이다. 우리가 영 잘못 생각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정보가 그득 쌓여 있어도 거기엔 눈길 하나 주지 않는다. 사람은 자기의 믿음에 부합하는 증거만 선택적으로 취하고 다른 증거는 외면하니 그럴 수밖에 없다. 2장, 좋았던 환경이여.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조상들이 13,000년 전에 처음 씨를 심었던 시절과 천양지차로 달라졌다. 농업으로 강산이 바뀌었고 동식물 종이 대륙 간에
뒤섞였을 뿐 아니라 도시화와 산업화와 인간의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 습성으로 토양과 바다와 공기가 모두 변해버렸다. 대자연의 분노, 어쩌고 하는 훈계를 늘어놓을 생각은 없지만 자연은 우리의 장난질을 눈감아주지만은 않는 것이 분명하다. 인간이 환경을 마구 변화시키다가 큰 코 다친 역사의 시작은 애당초 농경에서 비롯되었지만 이제는 농경만의 문제가 아니다. 농업보다 공업의 폐해가 여러모로 더 심각해진 가운데 뒷일은 아랑곳 않고 쓰레기를 마구 내버리는 인간의 고질적 습성이야말로 막심한 재앙을 낳고 있다. 아마도 인류 최고의 역작은 태평양 거대 쓰레기 시대가 아닐까 싶다. 바다 한가운데 우리가 버린 쓰레기 더미가 광대한 섬을 이루어 돌아다니고 있다는 이야기는 언뜻 시적으로 들리기까지 한다. 대부분이 미세 플라스틱 입자와 어로 장비 파편으로 이루어져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해양 생물에게는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과학자들의 최근 추산에 따르면 인류는 플라스틱을 널리 사용하기 시작한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83억 톤이 넘는 플라스틱을 생산했다고 한다. 그중 63억 톤을 버렸고 그것이 지구 표면을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위험이다. 3장 생명은 살 길을 찾으리니. 인간은 가축을 사육하면서 자신이 자연의 지배자이며 동물이건 식물이건 자기 뜻대로 부릴 수 있다는 인식을 확실히 갖게 되었다. 동식물을 제 뜻대로 통제할 수 있으리라는 인간의 과신은 번번이 큰 화를 초래했다. 인간은 엉뚱한 곳에 새로운 종을 도입하려는 버릇을 버리지 못한다. 심지어 세상에 없던 종을 새로 만들기도 한다. 그 한 예로 1956년 브라질 과학자 워릭 이스테방 커는 탄자니아에서 아프리카 여왕벌을 들여와 유럽 벌들과의 이종 교배를 시도했다. 두 벌의 형질을 합치면 브라질 환경에 더 적합한 벌이 탄생하리라 기대했다. 아니나 다를까 교배 실험을 1년쯤 진행하다 일이 터지고 말았다. 상파울루 남쪽 근교 히우클라로에 위치한 커의 실험실에서 일하던 양봉 기술자가 어느 날 사고를 쳤다. 탄자니아산 여왕벌 26마리가 탈출했고 바로 뒤이어 여왕벌을 따르는 유럽산 벌떼도 탈출해 브라질 도처에 집을 지었다. 여왕벌들은 만나는 수벌마다 족족짝을 지어 변종을 낳았다. 이른바 아프리카화된 이 벌들은 급속히 확산되어 결국 남미, 중미에 이어 미국까지 점령했다. 이 벌들은 기존의 벌보다 몸집이 작고 독도 적었지만 벌집을 훨씬 더 극성스럽게 방어하는 습성이 있었다. 그래서 잘못 건드리면 기존의 벌보다 최고 10배 많은 침 세례로 응수했다. 그 침 공격에 1000명에 이르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그리고 이 벌들은 급기야 살인벌로 불리게 되었다. 벌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지 모른다. 자기들은 집을 지키려 한 것뿐인데 살인벌이라니. 인간의 생태계 복잡성에 대한 무지, 그리고 자연의 미묘한 평형을 훼손해 큰 코 다치는 버릇은 많은 사례에서 알 수 있다. 4장 지도자를 따르라. 인간 사회에서 위계라는 게
처음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알 수 없다. 인간의 본성이 본성이니만큼 아마 나서서 남에게 명령하길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언제부터 그 일이 취미를 넘어 직업이 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인류는 도대체 왜 딱 한 사람을 우두머리로 삼아 모든 결정 권한을 몰아주는 방식을 좋아할까?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는지도 모른다. 처음 통치자가 된 이들은 무력이나 다양한 형태의 강압으로 그 자리를 차지했을 테니까. 혹은 전쟁과 관련이 있는지도 모른다. 천만다행히 우리는 그래도 개화된 시대에 살고 있다. 하지만 역사상 나라의 지도자 노릇을 했던 이들의 면면을 보면 그럴 만한 자질이 없는 경우가 더러 눈에 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 나라를 다스리고 싶어 한다는 것부터가 일단 사람이 좀 이상한 것 아니겠는가. 물론 지도자도 유형이 다양하고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방법도 다양하다. 절대 권력만 해도 종류가 많다. 세습 왕조가 있고 왕권 신수설에 따른 통치도 있고 무력으로 정권을 뺏은 경우가 있는가 하면 각종 독재자도 있다. 물론 민주적 선거라는 것도 있다. 한편 역사 속 왕들의 정신 이상 사례를 읽다 보면 미치광이 왕으로 꼽히는 이들에게 뭔가 공통점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집트의 사실상 마지막 왕이었던 파루크는 상상하기 어려운 막대한 부를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물건 훔치기를 너무나 좋아했다. 고관 대적들 물건도 훔치고 평민들 물건도 훔쳤다. 이집트 최고의 소매치기로 꼽히는 사람을 감옥에서 풀어주고 소매치기 비법을 직접 전수받았다. 서거한 이란 왕국의 유해가 테헤란으로 이송되던 중 이집트에 잠깐 머물렀을 때 파루크는 관 속에서 보검과 기타 귀중품을 훔쳐왔다. 파루크가 그리 훌륭한 국왕감이 못 된다는 사실을 극명히 드러낸 일은 이런 절도 행각만이 아니다. 그 외에도 엄청난 식성, 호화 파티, 사치스러운 생활로 유명했다. 자신의 공무용 차인 빨간색 벤틀리가 너무나 좋았던 나머지 이집트 국민은 누구도 빨간색 차를 가질 수 없도록 금지했다. 그는 방대한 양의 B급 포르노를 소장하고 있었다. 도박에 상습적으로 돈을 쏟아부으며 몰입에 사기꾼, 부패 관료들을 곁에 끼고 살았다. 한 번은 사자에게 공격당하는 악몽을 꾸다 깨어나 카이로 동물원에 가자고 하더니 동물원의 사자들을 보자마자 쏘아 죽였다. 2차 세계대전이 도래하면서 파루크는 민심을 완전히 잃게 되었으니 그 계기는 처칠의 시계를 슬쩍한 일 때문이 아니라 그 밖에 여러 자잘한 일들 때문이었다. 예컨대 독일군의 폭격을 피하려고 알렉산드리아 전체가 암전 상태였을 때 그는 궁궐에 환히 밝힌 불을 끄지 못하게 했다. 또 히틀러에게 서한을 보내 나치가 침공해주면 고맙겠다고 했으니 영국을 쫓아낼 수 있으리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는 1952년 군사 쿠데타로 폐위되었고 여생을 모나코와 이탈리아에서 보내며 타임지에 따르면 여색을 점점 더 추잡하고 집요하게 탐했다. 그러다 45세 나이에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로마의 레스토랑에서 푸짐한 식사를 마치고 시가를 피우다가 죽은 것이다. 참고로 처칠은 시계 절도권을 웃어넘기지 않았으며 화를 내며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래도 시대가 바뀌면서 통치자들이 옛날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 현대에 들어서도 옛날 못지않게 황당하고 무능한 지도자들은 숱하게 많다. 5장 대중의 힘. 민주주의의 문제는 누구든 민주적 절차에 의해 권력을 잡는다는 것은 좋아하지만 권력을 빼앗길 것 같으면 갑자기 영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계속 유지하는 데에만도 참으로 엄청난 노력이 들어간다. 민주주의란 유권자들이 애초에 선택을 잘 내려야 탈이 없다. 한 예로 1981년에 캘리포니아의 스노리라는 작은 도시에서는 개 한 마리를 시장으로 선출했다. 주인공은 보스코 라모스라는 검은색 레브라도 리트리버 잡종견. 주인 브래드 레버가 어느 날 저녁 동네 술집에서 말싸움 끝에 출마시켰고 결국 2명의 인간 후보를 누르고 압승을 거두었다. 보스코와 스놀의 유권자들을 무시하지는 말자. 보스코는 시장 노릇을 잘한 것으로 보이니까. 보스코는 착한 개라는 칭찬을 자자하게 받으며 1994년 사망할 때까지 10년 이상 시장 자리를 지켰다. 보스코는 동네 여러 암캐들과 새끼를 수없이 많이 낳았다는 소문도 있었는데 이 역시 상당히 정치가스러운 면모가 아닌가 싶다. 스노레는 보스코의 동상이 오늘날까지 세워져 있고 보스코의 기억은 주민들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다. 민주주의는 눈 깜짝할 사이에 막장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6장 전쟁은 왜 하나요? 인간은 전쟁을 참 좋아한다. 전쟁은 인간이 여러모로 애호하는 취미다. 이 책은 실패에 대한 책이니 전쟁이란 일단 누군가의 엄청난 실패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기를 바란다. 전쟁은 그 자체로도 무척 나쁘거니와 전쟁에 수반되는 그 난리법석과 폐쇄적 사고와 마초적 뻘짓을 보면 인류가 얼마나 다방면으로 망하는 재주를 타고났는지 잘 알 수 있다. 전쟁이란 집단적으로 흥분해 이성을 놓는 현상이다. 다시 말해 바보짓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에필로그 바보짓의 미래. 가장 잘 알려진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이다. 하지만 여러 회사에서 새로 내놓는 종류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그 생태계가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다. 디지털 화폐 광풍에 편승해 한몫 잡아보려고 하는 심리가 그 배경이다. 이런 화폐들을 채굴한다고 하지만 물론 진짜 금을 캐듯 채굴하는 건 아니다. 실물이 아니라 그냥 컴퓨터 코드니까. 대부분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에 기반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가상화폐 하나하나는 어떤 상징적 가치를 갖는 코드일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거래 이력을 담은 장부이기도 하다. 이 화폐들은 처음 생성하는데 또 날로 복잡해지는 거래 기록을 처리하는데 엄청난 컴퓨터 연산 능력이 소요된다. 그래서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아먹는다. 나날이 덩치가 커지는 채굴용 데이터 센터를 운용하고 또 그 장비에서 발생하는 열기를 식히고 하는데 모두 전기가 들어간다. 암호화폐는 내재 가치가 없고 대부분 그 설계 방식상 중앙은행처럼 규제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없다. 제약은 단 하나, 생성하고
거래하는 데 필요한 컴퓨터 자원을 감당할 비용이다. 그런데 이게 미래화폐로 인식되면서 각종 암호화폐들의 가치가 치솟기 시작했다. 이게 뭔가 가치가 있다고 다들 생각한 것이다. 아니, 누군가 나보다 이걸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호구가 금방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다는 게 맞겠다. 그래서 그 가치가 전적으로 시장 분위기에 좌우되다 보니 극심한 변동을 보이고 있다. 전형적인 금융 광풍이고 거품이 끊임없이 부풀어 올랐다가 터지는 현상이다. 노래가 끝나는 순간 휴지 조각을 안고 있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눈치 보는 게임이다. 하지만 모든 광풍이 그렇듯 이것도 실제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발전소 하나가 재가동되는 게 전부가 아니다. 암호화폐 회사들이 값싼 전력, 값싼 임대료, 넓은 유휴 공간을 찾아 워싱턴, 몬태나, 네바다 등지의 작은 시골 마을로 몰려와 수억 달러를 투자해 거대한 채굴 시설을 짓고 있는 것이다. 이 현대판 금광 채굴꾼들이 몰려온 어느 마을에서는 주민들 사이에 불만이 높다고 한다. 24시간 돌아가는 서버의 소음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는 등 건강 문제가 심각하고 야생동물들이 다 도망가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서 우리는 인간이 과거에 저지른 실수와 실패를 알아보았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실수는 무엇이고 앞으로 미래에 저지를 실수는 무엇일까? 미래의 바보짓은 과연 어떤 형태로 벌어질까? 그러나 미래를 예측한다는 건 이미 살펴봤듯 후대 역사학자들에게 멍청이처럼 보이기 딱 좋은 일이다. 어쩌면 앞으로 다가올 수십 년, 수백 년은 인류가 지금까지와도 또 다른 참신하고 획기적인 실수를 줄줄이 저지르는 시대가 될지도 모른다. 앞으로 1년 후, 10년 후, 100년 후에 우리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어떤 뜻밖의 변화가 일어날지는 몰라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똑같은 짓을 계속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우리가 처한 불행을 남의 탓으로 돌릴 것이고 정교한 환상의 세계를 구축해 우리가 지은 죄를 잊으려 할 것이다. 경제 위기가 터진 후에는 대중영합적 정치인들에게 표를 줄 것이다. 돈을 더 벌려고 아웅다웅 할 것이다. 집단사고와 광풍과 확증 편향에 빠질 것이다. 지금 우리 계획이 아주 좋은 계획이고 잘못될 리는 전혀 없다고 거듭 되뇌일 것이다. 아니, 어쩌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을까? 어쩌면 지금 우리는 바뀔지도 모른다. 과거를 통해 배우기 시작할지도 모른다. 어쩌면 지금 한 얘기들은 다 과도한 비관일지도 모른다. 오늘날 세상이 아무리 어이없고 절망스러운 면이 있을지라도 사실 인류는 지혜와 분별력을 점점 키워가고 있고 우리는 바보짓이 사라질 새 시대의 여명기에 사는 행운아들인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는 과거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언젠가는 우리가 나무에 올라가 떨어지지 않는 날이 올 것이다. 인류의 부끄러운 실패사이지만
묘하게 희망적인 글귀로 저자는 이 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인류의 화려한 대실패의 기록을 재미있게 담고 있어서 읽는 내내 흥미진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